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주시죠. 자, 이제 평창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화면 좀 봐주시죠. 예, 다음 화면. 자, 평화올림픽을 흔드는 정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최국의 총리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모두 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늘 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몹시 긴박한 그런 시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고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평화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대화와 평화의 그런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몹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을 하겠습니다. 제 원고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3.1%를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3.0% 내외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불이 모자라는 3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 선진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그렇게 소득 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데도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시죠. 예,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좀 표를 보시죠. 예, 최저임금이 실시된 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0% 이상 인상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00년 이후에 16.6%, 또 12.6% 해서 상당히 높은 수로 인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30년 동안 10번이 있었습니다. 네, 10% 이상 인상된 적이. 자, 이전에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올렸던 게 2000년도하고 2007년도인데, 각각 16%와 한 13%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에,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금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흡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사업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여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윤 의원님과 총리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소득 분배 면에서 왜곡된 측면, 양극화에 심화된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못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한 15년, 20년 동안 보면은, 가계 분위별로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또 기업과 가계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 기구나 또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라는 거죠. OECD 수준으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23.5%가 맞고요. 특히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중에서도 이 어르신들, 여성, 또 경력 단정 여성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 효과가 있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또 그런 것들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의 인적 자원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그런 분들의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의 진자, 그것이 성장과 다시 투자, 그러면서 고용으로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 용돈벌이를 하는 노동자로 중산층의 보조소득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17, 18, 19차 한국 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이 용돈벌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가족 생계 수단입니까? 아까 이정우 의원님 질의 때도 제가 같은 통계를 인용을 했었는데 지금 80% 이상이 이제 핵심 생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금 인상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약계층의 구매력 강화와 삶의 질 또 인적 자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엠피리칼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시의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지원까지 저희가 병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0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금년도 성장을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전망을 하면서 전망을 올려서 저랑 맞췄습니다. 그리고 OECD, IMF도 같은 숫자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마이크로하게 우려를 적힌 충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진작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사회 정의죠. 네. 자, 몫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눠서 이웃 사랑을 하는 공동체 사회적 연대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가치이죠.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 5일 오늘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어제 현재지요. 어제 현재까지 사업체 기준으로 8만 5천 개, 그다음에 근로자 기준으로 20만 6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전체 모수로 잡고 있는 숫자의 약 8.7% 정도가 어제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증가 추세가 최근 며칠 동안 쭉 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증가 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뭐 다소 개선되고는 있다고 해도 예상치보다는 훨씬 밑돌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치보다 밑돌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한 달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받은 뒤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1월달 봉급을 미수령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번 신청을 하면은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2분기나 3, 4분기 신청을 해도 사실은 1월 1일부터 1월달 거부터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말까지 조금 신청하면 되죠. 연말까지 신청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저임금 근로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고 싶어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회보험의 부담 수준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부가 약속을 하면 혜택도 길어지고 또 신청률도 높아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보험료의 2018년도 수준 표를 보시죠. 으로 3 내지 5년 정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판단 내지 시그널을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최저임금하면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제 90% 지원을 하고 있고요. 5인 미만에. 그 다음에 10인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 경우에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작년 이제 국회 부대의견에 우리 또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간사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추세를 봐서 7월 중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에서 소득대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혜택을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을 넓힌 거죠.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국무회에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추가 근무 수당을 이제 비과세로 해서 최저임금에서 이제 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농업 쪽의 근로자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저희가 대충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 쟁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기존의 공약과 방침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좀 신축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금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특정 연도에 타켓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표 연도가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직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일자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입각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진행 상황, 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제도 보완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과도 잘 협의를 해서 네,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가 나왔었죠. 3억 원 또는 5억 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가맹점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올렸고요. 또 수수료 부과 방식만 해도 저희가 0.3%포인트 정도 효과 있는 대책을 냈는데, 지금 금융위 중심으로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점의 그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해서 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얼핏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현행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마련한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제 대행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우수 수수료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의 3.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 중심으로 하는 그 종합 대책 속에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시죠. 네. 제도나 법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갑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 관행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고 얼마간의 성과가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하셨죠?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도급과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이른바 4대 영역에서 갑을 관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최근에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많이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을들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죠. 예, 그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갑을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상생 협력의 어떤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존재하게 되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특히 가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 강제를 하는 품목을 좀 더 줄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그 내용이 아마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영업 지역을 어떤 부당하게 변경하는 문제나 또는 부당하게 특약을 강요하면서 하도급 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쪽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 관계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은 2, 3차 업체가 협력업체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경영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반도 상반기 중에 지침으로 만들려고 할 거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기술 탈취 문제 등과 관련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 경쟁이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한국 경제 문제점을 요약하면 저성장이 고착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혁신 성장에 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그 중심에 서야 되고 또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초대 장관으로서 계획과 소신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으로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 하에서 지금 혁신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R&D 지원을 많이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모태펀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시장이 좀 더 잘 작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인프라 개선 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곧이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해서 혁신한 이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금년도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력이 우수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그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공장은 예산에서 4,000개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받침해 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한 기업에 지원하는 액수가 조금 작아가지고 기업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 또 스마트 공장이 된 다음에 이후에 R&D 지원이라든가 혹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인한 그 혁신의 결과가 이 매출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네, 스마트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 내년 예산 현장에 좀더 확보해 봅시다. 네, 스마트 공장은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의외로 스마트 공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스마트 공장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네. 예,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과감한 규제 혁신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 신서비스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허용하고 그리고 사후에 규제하는 체제로 규제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소신, 의견, 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혁신 성장이 문재인 정부 성장 전략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혁신 성장의 핵심은 규제 혁파에 있다고 보고요. 규제 혁파가 과거에 늘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든가 샌드박스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고 포상제가 있듯이 규제를 공무원이 혁파를 하면 뭐 포상제도로 하면 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입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규제개혁 과를 신설했습니다. 이걸 좀 전파하실 생각은 좀 없으세요? 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도 규제 혁파 전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가 규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국토부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 올라가는데 7년 반이 걸렸는데 6억 원에서 7억 원을 돌파하는데 불과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울에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데는 전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6억 이상 또 9억 이상, 특히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금년 1월 한 달 동안에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이 2.17%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연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렇게 과다하게 단기간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수요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런 전세를 끼고 사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시한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침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1월 18일 날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전체를 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내구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부가 말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어떤 특정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몸에 따라 건강 상태와 체력이 다르듯이 각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예상치를 발표했죠. 네네. 이게 때도 안 됐는데 왜 이걸 발표했어요? 5월이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축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재건축 초과 이익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산식대로 계산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이 수치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끌어오를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 장기 보유자 그리고 노령자 등에도 똑같이 적용될 경우 이제 저항이 있죠. 이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 소송의 결과 위헌의 내용이 없다 이렇게 이미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을 손대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법을 손대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 넓힌 거죠.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그 국무회에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이제 비과세로 해서 최저임금에서 이제 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농업 쪽의 근로자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 저희가 대충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 쟁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기존의 공약과 방침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뭐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 좀 신축적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지금 금년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든지 일자리 안전장의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특정 연도에 타켓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표 연도가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뭐 아직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일자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그 진행 상황, 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제도 보완까지를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과도 잘 협의를 해서 네.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얘기가 나왔었죠. 3억 원 또는 5억 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가맹점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올렸고요. 또 수수료 부과 방식만 해도 저희가 0.3%포인트 정도 효과 있는 대책을 냈는데 지금 금융위 중심으로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판매점의 그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포함해서 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얼핏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주시죠. 예, 2018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좀 표를 보시죠. 예, 최저임금이 실시된 게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0% 이상 인상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00년 이후에 16.6%, 또 12.6% 해서 상당히 높은 수로 인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30년 동안 10번이 있었습니다. 네, 10% 이상 인상된 적이. 자, 이전에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올렸던 게 2000년도하고 2007년도인데 각각 16%와 한 13%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에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금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흡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사업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여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아까도 윤 의원님과 총리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소득 분배 면에서 왜곡된 측면, 양극화에 심화된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못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한 15년, 20년 동안 보면은 가계 분위별로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또 기업과 가계 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 기구나 또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위소득 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라는 거죠. OECD 수준으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23.5%가 맞고요. 특히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도 이 어르신들, 여성, 또 그 경력 단정 여성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사회 정의죠. 네. 자, 몫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눠서 이웃 사랑을 하는 공동체 사회적 연대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가치이죠.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월 5일 오늘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현재지요. 어제 현재까지 사업체 기준으로 8만 5천 개, 그 다음에 근로자 기준으로 20만 6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전체 모수로 잡고 있는 숫자의 약 8.7% 정도가 어제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증가 추세가 최근 며칠 동안 쭉 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증가 폭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소 개선되고는 있다고 해도 예상치보다는 훨씬 밑돌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치보다 밑돌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것이 지금 한 달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받은 뒤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 1월달 봉급을 미수령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한 번 신청을 하면은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2분기나 3, 4분기 신청을 해도 사실은 1월달 거부터 소급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말까지 신청하면 되죠? 연말까지 신청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저임금 근로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고 싶어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회보험료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회보험의 부담 수준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부가 약속을 하면 혜택도 길어지고 또 신청률도 높아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보험료의 2018년도 수준 표를 보시죠. 으로 3 내지 5년 정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판단 내지 시그널을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두루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최저임금하면서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제 90% 지원을 하고 있고요. 5인 미만에. 그 다음에 10인 미만은 8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 경우에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작년 이제 국회 부대의견에 우리 또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간사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추세를 봐서 7월 중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무회에서 소득대법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혜택을 늘리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나와주시죠. 자, 이제 평창올림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화면 좀 봐주시죠. 예, 다음 화면. 자, 평화올림픽을 흔드는 정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최국의 총리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모두 국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늘 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약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몹시 긴박한 그런 시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고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평화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대화와 평화의 그런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몹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질을 하겠습니다. 제 원고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3.1%를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3.0% 내외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00불이 모자라는 3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 선진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놀라운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아마도 미국 다음으로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죠. 또 하나는 그렇게 소득 격차가 커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데도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것.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 효과가 있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또 그런 것들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의 인적자원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그런 분들의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를 통한 소비와 내수의 진자, 그것이 성장과 다시 투자, 그러면서 고용으로 연결된 선순환 고리를 정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 용돈벌이를 하는 노동자로 중산층의 보조소득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17, 18, 19차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 이하를 받는 노동자 가운데 80%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이 용돈벌이 수단입니까? 아니면 가족 생계 수단입니까? 아까 이정우 의원님 질의 때도 제가 같은 통계를 인용을 했었는데 지금 80% 이상이 이제 핵심 생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임금 인상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약계층의 구매력 강화와 삶의 질 또 인적자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엠피리칼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시의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지원까지 저희가 병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0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치를 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금년도 성장을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전망을 하면서 전망을 올려서 저랑 맞췄습니다. 그리고 OECD, IMF도 같은 숫자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마이크로하게 우려를 적힌
충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그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진작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